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전망대 이진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일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저기 하나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네, 가겠죠. 저 우리 증시에 한참 회자되었던 태조 이방원이 예, 우리 이선엽 맞습니다. 부장님의 조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맞습니다. 와. 저입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제 후배가 아이디어를 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네. 태조 이방원의 아버지시네. 그렇다고 봐야죠.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의 아버지 같으면 이거는 그건데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해동 육룡 중에 한 분이신데. 이자춘이라는 분이시죠. 거의 나라의 중심을 잡는. 스틸 태조 이방원 유효합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요.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다르고 업종별로는 다르긴 하지만 이 관련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도 기사를 보시면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소상히 적었는데 이제 결국 주도주의 변화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자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플랫폼의 몰락, 플랫폼의 그리고 몰락. 구경제의 어떤 그 다시 어떤 그 부각 이런 것들이었었고 태저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큰 의미가 결국 에너지의 변화였었던 거거든요. 에너지의 변화. 네네. 이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오늘 그대로 얘기했고 그 관련 기업들이 이 태조 이방원 안에 있습니다. 물론 태조 이방원 안에는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아닐 건데 그 안에서 아직 앞으로도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거고 또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방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들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사실 에너지 변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태조이방원은 대부분 정부 소비입니다. 아. 따라서 사실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중에 하나는 경기도 침체가 올 것 같고 실제로 그렇고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기업들은 정부 소비, 즉 정부의 재정으로 인해서 또 향후 시장과 관련한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예. 사실 태조이방원을 올리는 기업이 될 거고 또 영국에 있었던 아시겠지만 리파워 EU라는 정책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정부 관련한 소비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정부 소비죠. 잘 보시면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들, 네옴시티, 또 우리가 리파워 EU, IRA, 그리고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법안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정부 소비, 즉 민간 소비를 얘기하는 C가 아니라 G의 부활입니다. G가 거버먼트잖아요. 그래서 단화 저체를 G.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들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면 침체는 침체대로 우려를 하시고 네. 그 관련 기업들을 피하고 그렇지 않은 정부 지출 쪽에 뭔가 포커싱을 두신다라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태조 이방원 이따가 후반부에 조금 더 네, 들어가 그러시죠. 보도록 네, 하고 네. 어떻게 부장님 지난번 10월 13일 날도 9월 CPI 나오면서 네. 갭다운 급락 출발했던 네. 미국 증시가 확 돌려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또 CPI가 그때 10월 13일하고는 다른 의미로 이번에는 또 7.7% 나왔죠. 예, 네. 시장 예상보다 너무 이제 인플레가 이제 잡히는 잡히는 모습이 모습으로 나오니까 다우가 1200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중에 상승 퍼센트는 제일 낮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잘 달려놓으니까. 뭔 놈의 나스닥이 7% 이상 오릅니까? 코인인 줄 알았습니다. 코인인 줄 알았죠. 자, 보시기에 어제 CPI가 이 정도의 시장 흐름을 갖다가 유발할 달러도 금리도 다 돌려 세울 그 정도의 어떤 파워가 있었다 보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물가 지표에 대해서
너무 경계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물가들은 예상보다 낮아지질 않았고 지속적으로 8% 위에서 머물렀었죠. 그랬죠. 뿐만이 네. 아니라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근원 물가는 더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가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고점에서 그리고 8% 이상으로 쉽게 내려갈 수 없다라는 비관론들이 팽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흔히 얘기한 헤드라인도 7.7%로 내려갔지만 무엇보다도 근원 물가도 내려갔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번에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은 사실 시장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우리 연합 인포메이크스에 나왔었을 때 11월 물가 지표부터 많이 꺾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약간 건방지게 지수는 그래서 그때가 바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찾아보시면 증거가 있으니까 네. 충분히 될 거고요. 그럼 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왔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너무 컸던 데 따른 반작용, 즉 증시로 얘기하면 숏 커버라고 그러죠. 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봐서 시장을 아래쪽 방향으로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 놨었어요. 펀드 매니저들은 현재 주식이 없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을 거고 또 일부 투자자분들은 인버스라고 하는 시장이 더 내려갈 거에 많이 베팅을 했었는데 네, 그랬어요. 반대 현상들이 있다 보니 사실 지수를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이 됐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네. 실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단순히 헤드라인이 내려간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물가가 이번 달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는 더 내려갈 그런 가능성을 많이 내포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스럽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예. 드리면 예, 예. 이번에 물가를 끌어내린 지표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누가 뭐래도 중고차 관련 가격 지수였을 겁니다. 네. 중고차 관련 지수가 고점에서 25% 이상 밀리면서 아주 가장 크게 시장을 끌어내렸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크게 내려지면 다음 달부터는 신차도 그만큼 가격을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중고차 값이 비쌌던 게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를 굉장히 비싸게 샀던 네네. 건데 현재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신차와 관련된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 자동차를 살 때는 할부금융을 하거든요. 네. 이 정도 할부금융에서는 차를 살 수가 없겠죠. 살려고 했던 많은 구매자들이 실제 자동차를 사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더 올린다라고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음 달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는 신차도 같이 빠지고 중고차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의료비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의료비는 이번에 CPI에서는 비중이 적지만 12월 1일에 발표되는 PC 물가에서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12월에 나오는 PC 물가도 생각보다 크게 내려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더 재밌는 건 오늘 나왔었던 근원 물가 중에서 고용과 관련된 또 우리가 쉘터라고 불리는 주거비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많이 사그러들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지금 나타난 물가 효과는 사실 연준이 여러분들 지수를 이렇게 망가뜨릴 정도로 너무나도 빠르고 급격하게 긴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긴축에 대한 효과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왜 지금 처음으로 나타나냐면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은 시차가 이게 하고 나서 실제 물가에 미친 영향은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게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있고 또 연준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올리는 거지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리면 이와 관련된 물가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거의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 부분은 그럼 얼마나 빨아 떨어질 거냐. 왜냐하면 아직도 7.7%도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결코 어느 정도로 빨리 떨어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아마도 이게 연말이 지나고 연초로 갈수록 더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거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가격의 후행 지표인데 예. 주택 가격이 이미 몇 달째 아주 크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놓고 보면 향후에도 주거비와 관련한 지표들이 시차를 두고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이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해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메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트위터부터 시작을 해서 예. 생각보다 최근에 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놓고 보면 뭐 고용이 나빠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가를 크게 들어올릴 만한 수준까지는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 여타적으로 서비스업 물가가 연초부터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우리가 그동안에 물가와 관련해서 잘 놓고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 못 돌아다닐 때 제일 먼저 소비했었던 게 내구재 소비였었습니다. 노트북도 사고 네. 컴퓨터도 사고 그랬던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게 한참 정점에 이르고 나서 그다음부터 너무 안 팔려서 삼성전자 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미국의 고용도 실제 데이터를 그려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그동안 짓눌렸던 서비스업 소비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서비스업과 관련된 노동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많이 올라갔던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서비스업과 관련된 폭발적인 이연 수요도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누그러지는 시점부터는 이제는 고용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숫자가 옛날만큼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현재 고용과 관련해서 서비스업에서도 이전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데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이나 다른 쪽에서는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라면 조만간 고용과 관련해서도 지표가 유의미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잡혀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는 어제 이제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지수도 막 오르고 들썩거리고 하니까 좀 들떠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또 들뜰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작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앞으로 시장에서 두려워할 이슈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다라는 네. 말씀으로 아까 일부 시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그래도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결국 물가가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 감소라는 것 자체가 결국 경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기억하시다시피 원래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이 원래 물가라는 게 유동성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공급의 부족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할 수 없이 수요 훼손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사실 물가를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수요의 훼손이 본격화되는 걸 알리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침체인에 대한 그 정도의 어떤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는 상당 부분 피할 수 없다라고 현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우회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예. 달라질 거라고 예. 보여지는데 현재 주가의 수준은 상당 부분의 경기 침체는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현 수준에서 경기가 연착륙으로 가느냐 또는 경착륙, 즉 경기가 아주 세게 부러지는 경착륙으로 갔을 경우는 아직 충분히 다 반영을 안 하고 추가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뭐냐면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 네. 자, 미국만 놓고 보면 사실상 조금 더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글로벌에서 거의 인플레가 없었던 유일한 국가였죠. 미리 부동산부터 맞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팬데믹도 오랫동안 겪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오늘도 제가 나올 때도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아하니 중국 같은 경우가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의도를 자꾸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을 주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도대로
방역과 관련된 정책을 완화를 하고 동시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라면 사실상 미국의 경착륙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IT에 대한 수요도 중국이 더 많지 미국이 높지 않습니다. 휴대폰 판매량 이런 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중국이 지금 최악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그 부양이 되고 그리고 팬데믹이 풀린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도 많이 겪었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그동안 눌렸던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 미국 쪽은 안 좋아지겠지만 중국 쪽의 소유주가 좋아지면서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요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의외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네. 미국에 초점이 있는 기업들 같은 조금 어려워지면서 주가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보다 그래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은 한국 증시에 단비가 된다. 특히 중국이 그렇게 해서 반등을 시작을 하면 위안화가 강세를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위안화와 동반해서 움직이는 원화도 동반 강세를 띌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누리기 위한 베팅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감히 분명히 이렇게 12월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일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조정이 9월에 있었던 저점을 깰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히려 시장은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도 중국의 새로운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시기가 점차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중국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러니 최근에 봤던 미국이나 우리나 최근에 봤던 그 저점 밑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가지 가능성이 않을 것 높습니다. 같다. 예. 그러면 만약에 어제같이 뭐 나스닥이 7% 무슨 뭐 S&P 500이 4% 5% 이런 날은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어제는 아무래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비관적인 걸로 본 거에 대한 반작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그렇다라고 또 봐야 그리고 되겠죠. 기계적인 어떤 반대면에 네, 맞습니다. 쇼스퀴즈가 예.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 페이스는 아니라 하더라도 꾸준히 쭉쭉쭉쭉 올라가서 뭐 S&P 500 기준으로 4,000도 넘고 4,100도 넘고 뭐 나스닥이 12,000, 13,000 꾸역꾸역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연준은 그게 이제 연준의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우선 저는 이렇게 해서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이 반등이 뭐 다시 추세가 빠르게 전환이 되고 그럴 거라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현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도 금리를 덜 올린다라는 것이지 금리를 안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네. 예컨대 원래 연준이 지난 9월에 우리한테 줬던 점도표가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연초까지 해서 4.5에서 4.75 정도로 점도표를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제시했었죠. 그런데 네. 시장에서는 지난 9월에나 10월에 나왔던 물가 지표가 조금 더 안 좋다 보니 5%를 넘는 것까지 금리를 올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현재 시장은 5% 이상 올리는 금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더 반등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0.5%, 또 2월에 0.25% 정도 올리고 그리고 올린 다음에 금리를 상당 부분 유지를 하면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상단은 제약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서 의외로 더 큰 상승을 벌게 되면 네. 사실 아시겠지만 내려가던 물가가 되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와 연동돼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자체가 주식에 많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달가운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보여진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연준은 그렇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이창용 총재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제 제 느낌은 이거였었습니다. 미국 CPI 고점 찍은 것 같아. 오늘 뉘앙스는 그랬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말씀은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의미 안에는 미국이 물가 고점을 봤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 통화 정책도 미국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숨통이 트인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실 현 수준에서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같이 계속해서 따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좀씩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향성은 다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가 따라 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 현 수준부터는 미국이 뛰어가는 스텝보다는 우리가 반박자 정도 덜 가는 그리고 그것보다는 덜 올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0.5%포인트를 올린다면 우리는 0.25 정도로 올린다든가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호주, 영국, 캐나다가 속도 조절을 시작을 했고 또 22도 속도 조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국가들이 속도 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야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려도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그렇잖아도 좋지 않았던 각국 입장에서는 현 수준에 있는 금리 수준은 경기를 생각보다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국가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들입니다. 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10% 이하입니다. 그쪽은 따라서 고정금리이죠. 고정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사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말씀드렸던 국가는 잘못 올렸을 경우는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단순 하락이 아니라 완전 폭락, 그로 인해서 은행이 무너지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을 한다면 미국이 더 올린다고 해서 달러가 시장에서 유출된다고 해서 더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오늘 한국 은행은 네. 상당히 한숨을 이렇게 뭐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네, 네, 네. 아유 이제 좀 살았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리를 덜 올려도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미국도 이제 금리 정점에 다다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꺾였으니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핑계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한국은행도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우리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는 역대 총재 하는 총재 가운데 제가 봐서는 말이죠. 본인의 뷰가 확실한 분이세요. 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시장에다가 자신의 뷰를 갖다가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몸을 사리지도 않으시고 저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난 10월달 금통위 때 네. 기자 질문이 나왔을 때 환율 관련해 가지고 그때 환율 뭐 길길이 뛸 때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해외 투자 잘못하면 상투 잡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기억나네요. 네. 그죠? 실제 뭐 저도 이제 경제학을 배울 때 우리 네. 이창용 총재님의 이준구라는 분하고 썼던 그 공저 경제학 언론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고 예. 경제학으로. 이중국 교수하고 네. 이창용 네네. 교수님 예. 그 책으로 네. 공부하셨구나. 그리고 예. 2008년에 아마 이분이 우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가 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 그분이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거 보고 아 한국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인상이 깊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 우리 이순엽 부장님 영 하시네. 그 책으로 공부하셨구나. 네. 저 때만 하더라도 조선 경제학 빨간 거 잘합니다. 조선 교수의 아, 경제학 예. 원론을 아. 했는데. 부장님은 저랑 같은 세대. 제가 저 대학교 30대 때, 네. 예, 그냥- 거늙은 그냥 오빠. 죄송합니다. 아, 예. 이런 아니 막말을 근데 하다니. 우리만 해도 오늘 5년물 국고채가 22bp나 빠졌어요. 네네. 이 대단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가 그런 상황인데 진짜 한숨 돌린 거는 참 큰데 맞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저도 환율 오래 봐왔지만 하루에 65원 빠지는 환율. 그렇죠. 원래 환율 전문가신데 이거는 저도 IMF 때 2,000원 찍고 내려올 때야 뭐 그때는 정신없이 내려왔고 2008년 이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와 이거는 뭐 제대로 터졌네요 롱스탑이 환에서도. 맞습니다. 예. 어때?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상관관계를 따지면은 우리 증시하고 그냥 상관관계로 따지면 환율하고 가장 역의 역의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달러 강세가 멈추고 이제 약세로 돌았느냐 아니면 달러 강세 조정이냐에 대한 우리 부장님 판단이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의 정점은 이미 찍었다라고 이미 보고 찍었다.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내려가는 수준 자체는 이전 수준까지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전 보지만 수준이라지만 예. 뭐 1,100원대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고점은 찍고 이미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경기가 다른 경기보다 좋긴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회복되는 곳과 회복 속도가 빠른 데가 더 환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시장에서 한국이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을 시도하는 정책만 내놓는다고 해도 위안화 강세 자체가 원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즉 미국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보다 중국의 경기에 아직도 굉장히 큰 연동이 큰 한국 경제 입장에선 중국 경기의 반등, 이로 인한 위안화의 반등 자체는 생각보다 큰 원화의 강세, 즉 달러 약세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워낙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달러가 강세로 갈까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달러 그래프 갖다 놓고 보시면 그냥 무슨 작전주 차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걸 주식이라고 놓고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봅니다. 달러화 지수 가지고 달러화 지수라는 걸 숨기고 이 종목 사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곧 대폭락하겠구만이라고 100이면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라고 상반된 얘기를 하세요. 달러는 좀 더 오르지 그렇죠. 않느냐 예.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생각과 보는 걸 달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한 거는 미국의 긴축이 강한 것도 있었지만 네. 사실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의 긴축을 너무 빨리 하는 과정 속에서 각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달러가 있었고 또 안전자산에 대한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도 상당 부분 달러 강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달러는 더 갈 거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렇죠? 오바 매수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되돌려지는 그런 모습인 거고 오늘 뭐 60원 이상 빠졌다는 얘기는 이건 일반적인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무너지는 추세고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도 이미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의 강세는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사실 지난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이제는 좀 믿지 않으실까. 그렇죠. 한 달 전에 그 말씀하셨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달러인 환율이 1,430원, 44원 찍고 나서 30원, 뭐 20원대 후반 여기서 머문 게 한 6주, 7주를 머물렀으니까 맞습니다.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달러 정점은 맞기는 맞고 지금 달러인이 지금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140엔도 무너졌어요. 예. 달러인 환율이 이런 식이니까 야 그런데 격세지감이죠. 진짜 며칠 만에. 격세지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도 컸어요. 가뜩이나 이렇게 내리막길에 그거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미인 게 우리 또 추 부총리께서 연기금들 맞습니다. 예. 연기금들이 그 해외 투자하고 있는 거 그동안에 국민연금이나 해외 투자하면서 환해지 안 하고 나갔거든요. 이제 환해지 비중을 갖다가 좀 늘리자 쪽으로 얘기를 한 거는 커요, 이거. 사실 그 환해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덜했던 건데. 손실이 덜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이번 기회에 아예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인데 이제 설령 해가 바뀌어서 내년에 다시 또 연기금이 해외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나가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냥 생으로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연기금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들 뭐 해외 투자한다고 나가면서 달러 싼 게 컸고 그게 아마 100원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효과가 얘기를 있었는데 하거든요. 이제 들고 예. 나가면서 환해지를 한다면은 연기금 해외 투자 관련해서 환율 상승 요인은 그냥 퉁 쳐버리는 거고 또 그 말도 있었습니다. 딜러들 사이에서는 미국 주식 빠지면 우리 환율 꺾인다고. 왜냐하면 해외 투자 나갔던 우리 서학개미들이 맞습니다. 네. 털고 그 달러 그거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면은 그건 만만찮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파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최근에 서학개미 분들께서 손실을 은근히 많이 보셨어요. 은근히 그렇죠. 그나마 조금 손실이 있었어도 환 때문에 환 그래도 때문에 버텼죠. 버텼는데 이젠 그것도 못 버티고 있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도 빠졌는데 환차손도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그 손실이
그동안에 봤던 것보다 조금 많이 커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얼핏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보고 있습니다만 부장님 확실히 지금 한 달 전부터 달라진 게 말이죠. 예. 주식이 어느 정도 바닥을 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정점을 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예전 같으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시장은 더 안 된다라고 믿고 계시고 예.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또 경계론자들도 많으셨던 것도 사실이고 네. 시장을 경계해야 되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변화는 이렇게 할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지금 단순한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정책적 변화가 있었던 게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도 그렇지만 물가가 결국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히잖아요. 이런 변곡점에 대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경험이 없으세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한 달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있냐 이거죠. 계속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셨을 텐데 그때 지금 지수상으로 올라왔었을 때 웬만한 종목들 여러분들 카카오도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페이인가? 저점 대비? 네, 저점 대비해서. 물론 물르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이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시장은 달라지고 있죠. 네. 사실 시장이 달라졌을 때 저희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제일 좋은 변수는 외국인들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 말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저희들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면 저희들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들도 저희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개인부터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수익이라는 건 시장을 잘 따라갔을 때 나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정도 실력이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보기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손실이 났겠죠. 그럼 올라갈 때 또 못하면 이건 또 다른 손실인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다고 하지만 중국 변수가 나중에 그렇게 돼서 정말 의외의 상황이 나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들 입장에선 뭐 많은 분들이 나서 40년 만에 싸게 살 기회가 내년에 온다. 그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나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이 변화가 왔으니 이 변화가 진짜 큰 변화의 어떤 시초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역시 베어마켓 랠리 정도고 무슨 소리 앞으로 결국 더 크게 많이 내려갈까라는 어떤 시초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된다 안 된다의 관점이 아니라 지표라든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중요하다, 그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최근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것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겠죠. 네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역할도 컸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3기가 되면서 네. 사실 하는 정책들 놓고 보면 중국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식을 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안에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 정책이 너무 강하다 보니 정권에 휘둘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플랫폼 관련 기업들 보면 중국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온 게 있었을 거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외국인들이 딱 들어오는 시점에 달러 강세가 멈춘 것도 같이 연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도 맞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러면 많이 산 종목들을 보면 네. 시가총액 종목을 골고루 사지는 않았습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알고 보통 단순히 지수만 샀다라고 보면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쭈르륵 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든가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부 정책, 이 정부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산 대형주가 많았다는 점들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도 이제는 시장에 대한 베팅도 시작됐지만 특정 종목이나 기업 또는 정부 소비에 발맞춰서 투자를 시작했다는 걸 아마 산 종목만 보셔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관점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내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온다라고 보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수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빠졌었을 때는 두 가지를 더 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었으면 밸류에이션이 쌀 때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었고 이전에는 또 하나는 이 정도 빠졌으면 당연히 연준이나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지수 하락을 막아줄 방어책을 썼겠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해준다든가 또는 다른 정책을 써줬을 텐데 이번에는 보시면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수가 더 빠지는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빠질 때 대부분 변수가 금리가 예상보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아서 그러면 앞으로 지수가 더 많이 빠지는데 우리를 구원해줘야 될 구원 투수는 없고 적군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와 지수가 이렇게 더 빠지는데 금리를 더 올려야 돼.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만약에 현 상황에서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물가가 하락을 하니까 연준 입장에서 피봇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즉 경기는 안 좋고 이를 반영해서 지수는 조정을 받겠지만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연준이 이제 그동안에는 내 편이 아니었는데 내 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원래 이만큼 빠질 게 이만큼만 빠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얼추 그램 지금 부장님 지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말까지 보이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네. 연말까지 지수가 여기서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크게 오른 1차 랠리는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 수준부터는 이제는 지수가 많이 여기서 오르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는 대형주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온기가 이제는 중소형 관련 기업으로 점차 옮겨가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 연말까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기에 대한 추세 전환은 분명히 아닐 거고 또 향후에 있을 기업들과 관련된 이익 전망치 하향도 분명히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추세 전환을 시도한다던가 또는 그 이상으로 강하게 굉장히 대형주를 배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조만간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빠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상단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형주의 상승으로는 굉장히 크게 진행될 거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의외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다우 지수는 추세 전환했는데 나스닥은 여전히 반등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반등해서 코스닥이 많이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 또는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 기업이나 이런 기업 중심으로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정 수준 그 낙폭을 만회하는 수준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면 제가 주식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 1,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변곡점을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경험해 보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는 좀 어떤 태도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항상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중립적인 태도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너무 좋게 보는 경향도 문제가 있을 거고 너무 안 좋게 보는 경향들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부장님 돈 실리면 중립적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위로 지금 돈 태어났는데 위로 가는 걸 보고 싶고 꽃버스 잡았으면 세상 망했으면 싶은 게 사람이죠. 그런데 중립적인 의외로 시장이 돌릴 때는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마음을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자분들 지금 정말 몇 달 후에 한번 두고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은 실제 추세에 전환이 되고 상당 부분 지수가 오를 때까지도 마음을 못 바꾸세요. 시장 약세론자들도 똑같습니다. 또 반대로
강세론자분들도 굉장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걸 쉽게 못 바꾸세요. 저도 그래서 지난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감이 농담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네. 어젯밤에 제가 그랬어요. 네, 예. 아, 이게 예. 부끄럽지만 어젯밤에 어떻게 하셨는데? 아니 어젯밤에 테슬라를 170 그저께 177을 보고 179 오르고 180까지 오르는데도 에이 안 오를 거야 조금 오르다 내릴 거야가 박혀 있으니까 아니야 더 떨어질 거야 이러다가 보니까 9%가 네.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을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네. 예. 그게 시장을 우리는 잘 따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우리 뭐 소장님도 계시고 저도 이 업에 오래 있었지만 시장 맞추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면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 매니저라고 보통 그러죠. 네. 그런 분들 책이 있지 투자 전략 하시는 분들이 책 쓴 건 없어요. 왜? 그분들은 결국은 잊혀지죠. 어느 한순간에 예,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시장이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참고 정도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이미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게 작은 변화냐 아니면 정말 뭔가 추세의 바닥을 알리는 그런 변화인 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저는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아니면 그렇죠? 또 생각을 접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제가 볼 때 돌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 정책적인 모습들이나 이런 걸 고려했었을 때는 의외로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9월이 진바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경계를 주실 때 두 가지 말씀을 저희들한테도 해주십니다. 하나는 1999년의 사례를 들어서 아직도 그 사례를 비교해보면 멀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반드시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멀었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와 다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네. 저 나름대로는 조금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나올 때는 그 자료만 가지고 또 다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과 제 의견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네. 아 시장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 관련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양쪽에서 한번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보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알겠습니다. 많이 다른 점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 우리 참 시청자분들 눈치 빠르셔. 왜요? 뭐 돈 벌었는데 여기 왜 나와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네. 아니 뭐 승희 씨나 저나 뭐 돈 못 벌었으니까 여기 나오는데 방송 열심히 해야죠. 이승엽 네. 부장님이야. 네. 뭐 돈은 많지만도 그래도 사람이 어디 돈만 갖고 그거 합니까? 뭐 돈 아쉬워서 여기 나오시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죠. 뭐 떼부자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안에서 나오신 분도 많으세요. 은근히 진짜로 돈 때문이 아니라 딴 것 때문에 나오신 분도 그러니까. 많으세요. 그쵸. 네, 지금 아유, 여러분 나봐야 돈 안 됩니다. 솔직한 연예인 얘기로. 그럼요. 뭐 네. 출연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많이 그래도 좀 많이 주나? 많이 주세요. 아니 그렇지. 자 그러면은 예. 아유 어느덧 43분이네. 네. 자 우리 그러면 태조 이방원의 아버지 해동 육룡의 끝자락 이자춘 어른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이선엽 부장님이 게스트로 나오셨으니까 이승희 아나운서에다 이진우 이 트리오인데 드디어 자 오늘 이 트리오가 태조 이방원의 후속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느 정도 시총 상위주 대형주는 이번에 한번 이 랠리를 이끌었고 네. 10월 저점 우리 9월 저점에서 이제 랠리를 이끌었고 이제 후속타가 나와줘야 되겠는데 뭐 태조 이방은 꼭 5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3자 정도로 해갖고 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억지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새로운 않을까라는 역사를. 생각이 그래도 뭐 마음속에 예, 두고 예. 계시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마 이자춘이라는 분이 아마 동북면 도 병마사였었죠. 맞습니다. 예. 저쪽 예. 함경도 쪽.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항상 시장을 보실 때는 시장을 정조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정조준.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뭐 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환이 굉장히 화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선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그동안 원화가 너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원화 약세 때문에 피해본 네. 기업들. 예를 들어서 달러 빚이 많은 기업들이 아하.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좋은 아이디어시다. 예. 뭐 항공기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항공. 같고, 네. 예. 아니면 또 원재료를 달러로 굉장히 크게 수입했던
기업들도 될 수 있겠죠. 음흠. 음식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같은 항공주라고 하더라도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쉬운 게 자, 항공주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봐야 되겠죠. 하나는 비행기가 왜 달러빚이 많냐면 비행기가 달러 리스예요. 달러로 리스로 빌린 쓰니까.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가 되게 커져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원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 어떤 그 비용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용이 줄어도 수익이 좋아지는 게 있고 네. 당연히 두 번째는 여객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여객 수요에서 지금 안 열린 데가 중국이죠. 자, 그럼 내년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이 열릴 거라고 가능하면 향후에 어떤 업종이 좋을까라면 또 금방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물동량이 많이 줄어서 해상 운임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중국이 다시 무역을 활발히 할 경우 사실 물량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그러면 항공 운임이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래, 해운 쪽도 지금 갑자기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졌대요. 지금 해운과 관련된 운임이 지금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반토막은 더 났는데 네. 이게 슬슬 또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는 게 기사들이 보니까 이 또 이제 워낙 거기도 맞습니다. 경기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실어 날라야 될 컨테이너가 그렇죠.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여행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개연성, 특히 비행기들은 많이 움직일수록 좋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원화가 완전 강세로 간다면 우리가 그다음 못 갔던 미국도 갈 수 있겠죠. 저도 지금 12월에 미국에 일주일 정도 놀러 갈 생각인데 휴가 가시는 언제? 거예요? 언제? 제가 휴가를 못 갔어요. 올해 한 번도. 아. 예, 예. 한 번도 못 가서 가야 되는데 이제 아들 녀석들이 올해 둘 다 이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가족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하고 어허. 있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샌프란시스코로 서부 쪽이 예, 아. 예, 예. 네. 항상 뭐 자주 갔었는데 예,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부럽습니다. 예, 달러 빚내서 이렇게 이거 출연료 모아서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중간 선거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여전히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석유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자 쪽에 어떤 포커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유가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객 수요는 중국이 열리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원화는 강세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교차된 업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져가다 보면 시장과 무관하게 이 관련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교차되는 업종들 좀 일단 항공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먼저겠죠. 항공이 네네. 먼저. 네. 물론 이제 항공업종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항공업종도 같은 경우 되게 재무제표가 안 좋습니다. 예. 따라서 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아시겠지만 일본 노선도 되게 갑자기 많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오사카, 김포도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저기 네.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 왜요, 선생님? 태조 이방원처럼 뭐 깔끔한 게 아직 안 나왔어. 아, 오늘 우리 저기 역사를 아직 못 만들었죠. 새로운 지금 역사를. 빼빼로데이에 우리 저기 신한투자증권 이선영 부장님 나오셔갖고 태조 이방원의 후속타 조 하나 만들었다. 이걸 하나 만들고 싶은데 사실 항공기의 항에다가 항탄 이거 갖고 뭐 안 돼. 메모 뭐 하시는지 했더니 항탄을 지금 써놓고 조합 중이셨어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네. 더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네. 부장님. 네. 몇 가지 더 아이디어 받기 전에 네. 저 좋아요 구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많이 400. 보시네요. 4,0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지금 좋아요가 좋아요가 438밖에 안 돼요. 여기다 대놓고 지금 뭐 부장님이 청기누설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어디 샌프란시스코 가셔서 뭐 하실 건지 이런 얘기나 좀 하시다가 가시지 뭐. 여러분 빨리 힘을 모아주세요. 화력이 필요합니다. 네. 한푼 줍쇼 분위기인데 약간 컨셉을 가끔은 그렇게 잡고 동량도 갈까요? 필요합니다. 동량도 예. 필요해. 저는 예. 살면서 자존심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내려놓고 실리가 중요한 거고. 네, 조심을 내려놓고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투자자분들도 아까 저기 그 좋은 질문도 주셨지만 네네. 항상 주식이 오르고 나면 상승장에서도 코로나 때처럼 돈 번 경우는 드물고요. 네. 일반적인 상승장에서도 실제 돈은 버는 비율이 의외로 낮습니다. 많이 보실 것 같지만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인식의 전환이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소수가 벌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많은 대중의 생각을 그대로 쫓아가면 사실
그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반인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셨을 때 모든 군중이 다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사실 극단적으로 사실 그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다른 생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이렇게 나가서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조금만 될 거라고 얘기하면 좋은 반응보다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요. 아, 그러시죠? 그런데 불과 오늘부터는 생각들이 달라졌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제 시작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뭔가 다르다름을 느끼고 야,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돼?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엔 밑에서 못 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감히 말씀드리면 40년 만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 벌 기회라고 하는데 그런 돈 벌 기회를 아는 사람들이 여길 나올 리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슨 때리네. 돈 버는 시그널이 네. 있다. 저는요 그런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저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시장이 됐었을 때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 변화에 얼마나 최적화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지금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 제가 직접 뵙고 무료로 진짜 뭐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세미나를 그냥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그렇죠? 특별히 뭐 주말에 할 일도 없는데 가서 한번 교감을 하고 싶은 게 진솔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마 올해 중반부터 우리 뭐 여기서도 그랬고 여러 채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장인데 주도주가 있다.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점차 짙어지고 있어요.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태조 이방원을 말씀드릴 때 이게 확장적인 개념인 거고 그래서 2차 전지도 배터리 쪽도 얘기도 많이 했지만 폐배터리 쪽도 있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었고 네. 또 우리가 알고 보세요. 풍력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도 있다. 사실 전기차도 있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전기 아닙니까? 전기. 지금 전기 송배전 기업들 대부분이 다 신고가예요. 알고는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향후에 시장을 이끌 만한 종목들은 저가가 아니에요. 이미 신고가여서 예. 사기도 어려워요. 예. 그럼 지금 고민이죠.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돼? 저도 쉽게 말 못하죠. 이미 저가 매수 기회는 제가 볼 때 놓쳤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한두 배 오른 것도 아닙니다. 다 네옴시티 뭐라고 하셨었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는 지금 3배에서 4배나 종목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테마였을까요? 사우디가 사흘을 걸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 그 1, 2년짜리도 아닌 걸 한국도 지금 관련돼서 오신다라고 하고 빈살만 네. 그분도 오시고 그러는데 이게 일반 그거였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그게 정말 주도주라고 보면 지금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지수는 바닥일지 몰라도 이미 여러분들 사고 싶은 기업들은 바닥이 없는 거죠.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만 그랬을까요?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냐면 2009년에도 했습니다. 2009년 10년대에 여의도 바닥에서 수많은 매니저분들한테 예. 제가 그때 리서치 했었을 때니까 예. 가서 화장품 사야 됐는데 얼마나 핀잔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야 그게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리겠어. 네가 뭘 알아. 여성분 매니저분들한테 했는데 네가 뭘 알아. 우리 홍콩 사무소 뭐 그런 일 없대. 그 뒤부터 다 10배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쪽도 되게 인식의 전환이 느립니다.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그래. 뻔히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서 너무 폄훼하는 거죠. 이미 그 관련 기업들은 너무나도 달리고 있는데 시장과 무관하게 이미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보시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시장을 사러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ETF를 사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현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 만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로봇 산업도 제가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소개했거든요. 그거 했을 때마다 대부분 매니저분들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댔죠. 이젠 리포트가 나오죠. 방산은 안 그랬습니까? 방산도 제가 업계 최초로 현재 여의도에서 이 방송들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역시 반응이 너무 싸늘했습니다. 모든 매니저들한테 온 반응이 얼마나 핀잔이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 지금 이제 신문 보면 모든 일간지도 한국방산, K방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네. 처음에 변할 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변할 때 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공부도 해보시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장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게 우리한테 불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을 세울 만한 것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더라도 신경제가 아니라 구경제에서 많이 창출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향후에
다음번에 나와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다우 지수는 앞서도 말씀드린 이미 추세 전환이 됐어요. 네. 상승 추세로 복귀했어요. 이 하락장에. 네. 근데 나스닥은 여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하락하면 똑같이 다 하락하고 오르며 올랐는데 이번에는 희한하리만큼 아니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다른 움직이 있네. 물론 다우 지수 안에는 들어있는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들 그 안에는 기업들 보시면 구경제 또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걸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 기업들한테 미칠 영향이 있는지. 삼성바이오도 은근히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많이 달라요. 네. 이미 시장은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고 움직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 앞전에 있었던 주도주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가시밭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직도 하락이 끝난 것 같지 않아. 또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가 그쪽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이미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이것도 또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되게 면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우리 플랫폼 기업보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플랫폼은 미국 플랫폼과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 상대가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뭐 카카오톡 우리가 이렇게 채널을 막 톡하는데 물론 텔레그램을 일부 쓰시는 분도 있지만 뭐 굳이 다른 데로 갈 데가 별로 없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물론 구글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부터 없던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보다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플랫폼들은 이미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진출할 것도 없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처음 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라면 네. 해외 플랫폼보다 더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깨알처럼 이 같은 업종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적을 보면서 정말 이 기업들 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네. 왜냐면 이번에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카카오 관련 기업들이 알리페이에 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으면 주가가 큰 폭의 반등을 시작해. 이게 해외 진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싱을 그렇게 맞춰서 기업을 보시면 생각보다 돌파구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네.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도 이렇게 오늘 부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특히 후반부에 와서 저도 드는 생각이 이게 생각이 유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유연해야 되고 그러니 뷰를 제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포지션을 진짜 돈 태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돈 태운 거나 마찬가지로 말하는 사람도 리서치 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네, 어디 맞습니다.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방송을 하셨을 때 내가 뭐 며칠 전에는 좀 더 빠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한 일주일 만에 오를 것 같은데요. 말하기가 좀 뭐합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말하기가 뭐한데 돈 태웠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요. 예, 사실- 그런데 이거 뻗땡기면 네. 좋은 거 없거든. 아마 많은 투자분들께 보였겠지만 내년 전 증권사 리서치 전망이 나왔어요. 이미 네, 이미 발표가 됐는데 재밌는 11월이면 게 다 나왔네. 네. 대부분 고점이 다 똑같아요. 2,600이에요. 아. 근데 벌써 2,500 왔거든요. 이를 어쩌죠? 잘못하면 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이렇게 바꿔야 되는 아하. 그만큼 시장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접어들자마자 작년 뭐 한 10월 11월 달에 내놨던 2022년 지수 하단 첫날부터 연초에 다 깨져버렸는데 맞습니다. 뭐. 그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데이터에 기반하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전부 다 재벌이 되셨어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굉장히 데이터는 중요합니다만 데이터는 과거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향후 전망이라는 건 항상 사람의 일이잖아요. 정치 변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유연하자. 참 유연하려면은 어렵죠, 되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네. 욕도 많이 먹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욕 먹어도 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틀린 걸 빨리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그럼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오래 살 겁니다. 그럴 것 욕 같아요. 먹으면 오래 산다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유, 우리 이선엽 부장님께서 좋아요를 갖다 1200개 만들고 와. 이제 퇴근하시겠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예. 2부 톰과 제리 이거 어떡하지? 여기다 1200개를 더 얹으려면. 파이팅 해야죠. 제가 향후가 네. 기회가 되면 우리 뭐 연합에서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돈 안 받고 무료로 오. 아마 세미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주말에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같이 한번 교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런 데서 못하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그러면 모두 다 함께 좀 더 유연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예. 할까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잘 보내십시오. 네. 아, 네. 잠시만요. 빠밤! 안내사항이 하나 있어서 안내사항. 네, 하나 안내하고 저희 1부 정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안내 말씀드렸지만 인포맥스 라이브가 드디어 시청자 여러분과 오프라인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12월 1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어벤져스가 총 출동합니다. 일단 1부에서는 어벤져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진우 소장님 그리고 저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강영현 이사, 김영익 교수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출연지만 봐도 감이 좀 오시겠지만 내년 약세장의 모든 것을 다 짚어보는 시간 1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는요. 박종현 박사의 사회로 오건영 부부장 그리고 변정규 전무가 출연하고요. 매크로의 대가들이시다 보니까 2023년 환율과 금리의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내년 강세론의 근거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준 지점장의 사회로 박세익 대표 그리고 유동원 본부장이 함께합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이날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